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상생에 이어 상극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상극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나쁜 것, 충돌, 피해야 할 관계, 이런 느낌이 먼저 드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극을 무조건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오늘 강의가 끝나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상극은 자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힘입니다. 오히려 상극이 없으면 순환이 무너져요. 왜 그런지 오늘 그 이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극을 글자 그대로 풀면 서로 이긴다, 서로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한 기운이 다른 기운을 누르고 약하게 만드는 관계예요. 그런데 왜 억제가 필요할까요? 잠깐 상생만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수생목이 되어 목의 기운이 한없이 커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무가 결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나무 자체가 성장하기만 바라니 꽃이 피기도 어렵고 열매가 맺히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계속 목적 없이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성장하는 것만 지향했을 때 결실을 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상생만 있으면 오행의 순환이 균형을 잃고 어느 한 기운이 폭주해버려요. 자연에서도 강이 넘치면 제방이 필요하고 나무가 무성하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억제가 있어야 순환이 건강하게 유지돼요. 상극은 과잉을 막고 균형을 잡아주는 힘입니다. 나쁜 관계가 아니라 필요한 관계예요. 상극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상생이 목화 토금수로 하나씩 건너뛰지 않고 이어진다면 상극은 하나씩 건너뛰어 억제하는 관계예요. 오각형을 그리면 상세는 순서대로 이어지는 편이고 상극은 꼭지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입니다. 이 두 관계가 함께 작동해야 오행이 균형을 이룹니다. 상생과 마찬가지로 각 관계마다 먼저 가장 직관적인 이미지를 드리고 그 다음 왜 그 두 기운이 충돌하는지 에너지의 방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목극토입니다. 나무 뿌리가 흙 속으로 파고들어 흙을 헤집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흙이 개간이 되고 쓸모있는 땅이 되어갑니다. 나무를 심으며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 땅은 쓸모를 얻는 것, 이것이 목극토의 기본 이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너지의 흐름 관점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목은 위로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확장하는 기운입니다. 막힌 것을 뚫고 새로운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목의 본성이에요. 반면에 토는 한 곳에 모아두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흩어지지 않게 붙드는 기운이에요. 팽창하려는 힘이 강해지면 응집하려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의 기운이 왕성할수록 토의 안정성과 집중력은 흩어집니다. 뻗어나가는 것과 모아두는 것은 동시에 강해질 수 없어요. 뻗어나가는 것과 모아두는 것은 동시에 강해질 수 없어요. 이것이 목극토의 이치입니다. 둘째, 토국수입니다. 흙으로 제방을 쌓으면 강물이 막힙니다. 댐이 물의 흐름을 가두듯 흙은 물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경계를 만들어요. 토가 수를 억제한다는 것은 이 이미지에서 왔습니다. 토는 한편으로는 경계를 만들어 안정성을 부여하고 중심을 잡는 기운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것들을 붙잡아두는 힘이에요. 반대로 수는 낮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흐르고 어떤 틈이든 비집고 스며들며 형태도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기운이 강해지면 경계를 만드는 힘이 강해지고 흐르는 힘이 제어되기 시작합니다. 토의 기운이 강할수록 수의 유연하고 자유로운 흐름이 억제돼요. 그러나 댐이 물기를 조절하듯 토국수가 되면 물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되고 쓸모를 갖게 됩니다. 마치 머릿속에 아이디어로만 떠도는 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토국수의 이치입니다. 셋째, 수극화입니다. 물이 불을 끈다. 상극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관계예요. 아무리 크게 타오르는 불도 충분한 물 앞에서는 꺼집니다. 수는 안으로, 아래로 침잠하는 기운입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드러나지 않으며 내면으로 향하는 기운이에요. 화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밖으로, 위로, 사방으로 강렬하게 발산하는 기운이에요. 이 두 기운은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내향하는 힘이 강해지면 외향하는 힘이 눌립니다. 수의 기운이 강할수록 화의 발산 에너지가 억제돼요. 냉철한 이성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수극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극화의 이치입니다. 넷째, 화극금입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이 단단한 쇠를 녹입니다.
아무리 굳고 강한 금속도 충분한 열 앞에서는 형태를 잃어버려요. 사실 화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반면에 금은 자신의 형태를 단단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며 수렴하고 완성하는 기운이에요. 쇳덩어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다시 용광로에 녹여서 재련하면 금이 잠깐은 형태를 잃어도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자연상에서도 열매가 햇빛을 계속 받아야 제대로 된 과실이 됩니다. 즉, 화극금은 사실상 금을 키워주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마치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다 잘 되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처럼요. 잔소리 없이 큰아이가 금이라면 잔소리 들으며 큰아이는 화의 극을 받은 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극금의 이치예요. 다섯째, 금극목입니다. 도끼가 나무를 자릅니다. 바위가 가지를 치고 낫이 풀을 베듯 날카로운 금속 도구가 자라나는 나무를 자르는 것이 금극목의 기본 이미지예요.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때 금은 날카롭게 정제하고 잘라내는 기운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경계를 명확히 하며 핵심만 남기는 수렴의 힘이에요. 반면에 목은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확장하는 기운입니다. 막힌 것을 뚫고 새로운 방향을 찾으며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힘이에요. 그래서 금극목은 무질서한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해주는 역할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금극목의 이치예요. 이제 상생과 상극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는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상생이 왜 서로 살린다는 이름을 갖는지도 비로소 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목과 금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금극목, 즉 금이 목을 억제합니다. 목 입장에서는 금이 자신을 꺾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화가 개입합니다. 목생화, 목이 화를 키웁니다. 목의 기운이 화로 흘러들어 화가 강해지면 화극금으로 화가 금을 억제합니다. 금이 화에게 눌리면 금극목의 힘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목이 금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목이 화를 낳는 행위가 단순히 화를 키우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목이 키운 화가 목을 극하는 금을 억제함으로써 결국 목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는 것도 맞지만 결론적으로 화도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상생이 왜 서로 살린다는 이름인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낳아주는 것이 곧 돌고 돌아 자신을 살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상극도 단독으로 보면 억제이지만 전체 순환 안에서 보면 균형을 지키는 힘입니다. 금이 목을 너무 강하게 억제하면 목이 약해지고 목이 약해지면 화도 약해지며 화가 약해지면 금을 억제할 힘이 없어져서 결국 금 스스로도 과잉이 됩니다. 상극이 지나치면 순환이 무너져요. 상생과 상극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주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이 균형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떤 기운이 과하고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보는 일입니다. 이제 오행이 단순히 5가지 기운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 낳고 억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사주의 언어인 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